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민주시민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 세월호 침몰하는 사진을 여기다가 이렇게 좀 놨습니다. 세월호 침몰하는 과정을 복기를 해보면 그 당시에 마이크를 잡은 누군가가 선실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구명 동의를 입고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명동의를 입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기울면 물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면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배가 기울면 미끄러져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구명조끼를 입고 밖으로만 나갔으면 살았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고한 희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주시민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해주질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제 헌법 1장 1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헌법 1조 1항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은 민주공화국은 민주와 공화국으로 나눕니다. 민주라는 것은 뭐냐? 국민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정부,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입니다. 민주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공화국이라는 건 뭐냐? 공화국은 국가라는 것은 한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민 내지 시민 전체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화주의적인 시민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목표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그 자체를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된 용어입니다. 자유주의에 있어서의 핵심은 개인입니다. 개인이란 무엇이냐? 독립적이고 책임의식이 있고 근면, 자립, 자조, 금욕, 절제로 무장한 사람을 개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근면, 자립, 자조, 금욕, 절제로 무장한 사람을 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유재산제도 시장경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개인과 개인 간에 계속 갈등과 투쟁, 협잡, 다툼 이런 것이 발생하게 돼 있죠. 따라서 이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합리적 이기주의자들 간의 신사협정에 의해서 시민사회를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공적 영역의 엄정한 수호 그리고 공공성의 공유를 통해서 사적인 영역과 개인의 자유까지를 보호하는 것을 사익을 추구하는 사유재산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장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어떤 뜻이 되느냐? 대한민국은
독립적이고 책임의식이 강하며 근면, 자립, 자조, 금욕, 절제로 무장한 시민이 주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시민이 공적 책무를 수행을 해야만 국가 공동체가 건전하게 유지, 발전되는 나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개인,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개인으로서의 어떤 무한의 자유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 무한의 자유를 누리는 것과 동시에 그에 합당한 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누군가가 가르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국민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자,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우리는 한번 우리를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그냥 자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동양 사람들은 자유 하면은 자유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데, 영어로는 명백하게 다른 두 가지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리버티가 있고 또 하나는 프리덤이 있습니다. 청교도가 건국을 한 미국은 아주 개혁 국가의 전형입니다. 연방정부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주정부가 만들어졌고, 주정부가 존재하기 전에 자율적인 사회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율적인 사회가 있기 전에 자유로운 개인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나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지키느냐? 사회나 국가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시면 악당이 나타나면 뭐 경찰을 불러요? 보안관을 불러요? 일단 내가, 나와 내 가족과 내 사회 공동체를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이 개인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사회고, 그리고 주정부고 연방정부입니다. 인종이라든지 언어, 종교가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미국 사회는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 사회에 의한 자유를 선호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리버티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절제가 있는 자유다. 프리덤이라는 건 뭐냐? 동물적인 자유 혹은 물리적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절제 있는 자유, 소위 말하는 시민으로서 책임,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까지를 감당을 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버티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정말 좀 특수한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한국인들은 이 청교도들처럼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한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제군주 정치, 봉건제도 하에서 살다가 이 전제군주 정치가 일본에 의해서 망해서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그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를 누렸지, 그 이전까지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나 사회적 자유를 누려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개인으로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단 한 번도 향유를 하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자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이 책임과 의무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채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한민족 역사상 개인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향유, 개인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천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부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조선의 전제군주 정치하에서 그냥 찌눌려 살던 이 백성들이 일제 식민으로 변했다가 느닷없이 국가의 주인이 돼버리다 보니까 주인으로서 권리만 계속 주장을 하지 이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는 어느 누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가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책임도 다 짊어져야 됐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전무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 지도층의 탈세, 병역 기피, 어떻게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갈수록 병역 기피율이 높아지고 현역 복무율이 현저히 낮아집니까? 그리고 고관대작들이 인사청문회 할 때 되면은 나오는 게 뭐예요? 다 논문 표절에다가 그야말로 정말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이런 일들은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한 어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미국 국민들은 리버티를 추구하는 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절제 있는 자유, 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까지를 수용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반면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한 리버티가 아니라 절제 없는 자유, 동물적인 자유를 그야말로 무제한의 그 인간의 욕망을 허용하는 자유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무절제한 자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국가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어느 누가 집권을 하든 결국 궁극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올라가서는 단두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 지도자들 중 누구나 민주주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험로를 달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절제 없는 자유를 추구하는 한국 국민들의 이 사고방식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3.1운동 정신, 상해 임시정부, 4.19 이념의 계승 이런 걸 명문화를 해놨습니다만은 정작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정치인, 관료, 국민 이런 사람들은 건국 정신이 뭔지, 헌법 정신이 뭔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이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조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삼권 분립은 엉망진창이 돼 있고 법치주의는 완전히 사망을 했고 다수결의 원리 같은 이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우리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국가 파괴 세력들이 대거 지금 국회에 진출해 있다는 사실. 지금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서 담 넘어가지고 국회에 입성한 게 아닙니다. 다들 선거에 의해서 국민들의 한 표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국회에 보냈습니다. 21대 총선은 정말 국가의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파괴하겠다고 나서는 세력들에게
입지를 강화해주고 면죄부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거의 3분의 2에 준하는 그런 의석을 누가 줬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 보수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김종인 씨가 바로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파괴 세력이 만든 그 정당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김종인 씨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입만 열었다 하면 친노 패권 청산, 운동권 정당 체질을 바꾸겠다라고 일관되게 공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느닷없이 자유민주 세력을 대표하는 공당의 지금 대표가 돼가지고 뭐 감나라, 배나라, 판나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체사상을 신봉을 하고 대한민국을 뒤엎겠다고 그래서 공산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을 했던 핵심 운동권 세력들이 21대 국회에 상당수 진출해 있습니다. 19대, 20대보다 이념적으로 더 좌편향되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고 지금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국회로 보낸 유권자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뒤엎고자 했던 세력들, 반국가사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법치를 부정했던 사람들, 반기업, 반시장의 재벌 해체론자들,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친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상당수 유권자들이 그 당시에 무슨 자유한국당의 무슨 이상한 행보에 응징을 하겠다고 비이성적인 투표를 한 결과죠. 이런 행위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겠다고 그보다 더 큰 거악과 손을 잡은 행위하고 뭐가 다릅니까? 운동권 정치는 국가를 해치고 국민들을 악으로 빠뜨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입법을 하고 국정을 감시를 하고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부정이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국민들이 찬 바닷물 속에서 헤매다가 총을 맞아 죽고 불태워 죽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한 무슨 사과 편지 하나로 인권이 어쩌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통일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통일을 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러한 국가 파괴 세력들이 한국 사회의 이 권력의 중심축으로 올라서기 시작한 전기는 1980년 광주 사태부터였습니다. 1980년에 광주의 봄을 겪으면서 이 대학가의 이 좌익 세력들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좌경 이데올로기를 수용을 했고, 제가 이 좌경 이데올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친공산당 이데올로기입니다. 자주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공산화되는 운동권,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주의, 제3세계 혁명론, 주체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반제국주의, 민중혁명을 지향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계속 겉에서만 돌다가 지금 한국 사회의 주류 세력으로 들어와 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문화계를 장악하고 예술계를 장악하고 이제 군대마저 위험한 상황이 돼서
군대마저 저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행위, 자신의 친공산당적인 행위를 전부 민주화라는 위장탈을 뒤집어쓰고 국민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주화라는 탈을 쓰고 체제변혁운동,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화 혁명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민주화운동의 진짜 맨 얼굴은 무엇이냐? 그 안에는 정말 순수한 민주화를 열망한 세력도 있었습니다만은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 계급해방을 주장하는 PD 계통의 체제변혁 세력, 종북 주사파 세력까지 혼재되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조정래라는 사람의 태백산맥, 그리고 의식화의 은사라고 하는 한양대 리영희 교수 같은 사람이 남한은 친일파와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해서 분단정부를 수립했으므로 정통성이 없고 항일 무장투쟁의 주체인 북한에 정통성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문화적으로 물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1987년에 6.29 선언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화 대장정이라고 얘기도 하죠. 이 6.29를 끌어낸 세력을 분석을 해보면 순수한 민주화 운동 세력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일성을 추종을 하는 주체사상파, 좌익, 반체제, 반정부 세력이 연합을 해서 이들이 연합전선으로서 민주화 이름으로 주체사상을 퍼뜨리고 사회변혁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경제 전체주의로 바꾸자고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6.29 선언으로 이 사람들에게 항복을 한 이 노태우 정부는 반체제 반정부 연합세력의 대공세에 맞설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체제 연합세력이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국민의 권리를 요구하면 요구할 때마다 계속 양보를 해서 벼랑 끝으로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임기 5년 내내 노동운동의 회오리가 한국 사회를 강타를 했습니다. 6.29 선언 이후에 노사분규가 그 이전에 비해서 28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장을 그냥 구타를 하고 막 그 강목으로 패고 감금을 하고 그래도 또 학교에서 막 그 데모가 벌어지고 그래도 공권력 투입을 자제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가 자행돼도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데 앞장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육공화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진이 양동환 교수인데요. 양동환 교수가 1988년,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 6월 달에 아주 유명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유명한 논문입니다. 양동환 교수는 이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논문에서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은 필연적으로 공산화될 것이다. 공산화되는데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공산화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민주화 세력 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반체제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폭로한 것도 양동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체제 반국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이 기회주의적인 세력들이 이 권력에 야합을 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저쪽이 유리하면 저쪽 가서 착 붙어가지고 충성을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좌익 세력을 강화시켜주는 권력 기생적인
우익 세력의 몰락을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우익 세력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행하게도 우익 세력은 글쎄요, 권력기생적인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우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동완 선생의 글이 발표된 지 정확하게 3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과 양동완 선생이 우익은 죽었는가라고 그 구구절절히 외친 그 논문과 비교를 해보면 양동완 선생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좌익 세력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동완 선생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좌익 세상의 도래를 뭐라고 예언을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좌익 세력과 제휴한 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좌익 세력과 제휴한 정권 세력은 김영삼 정권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영삼 정권이 제일 먼저 통일부 총리로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한환상 씨를 임명을 했죠. 아주 대표적인 반국가 반체제 세력입니다. 또 김정남이라고 하는 좌익 세력의 아주 거두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오늘날 같은 교과서, 역사교과서 준거안이라는 것을 김정남 씨가 좌익들하고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역사 교과서를 완전히 좌편향 쪽으로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엄청난 이 운동권 출신들이 전부 국가요직으로 대거 임명이 됐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좌익 세력과 제휴한 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엔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연합 세력 정권이 들어서고, 요거는 아마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공산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이 양동완 선생의 이 예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따진다면 대한민국을 결정적으로 망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들은 누구냐? 김종필 같은 사람이죠. 김종필 같은 사람이 3당 합당을 해서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김대중과 DJP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김대중 좌익 정권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했죠. 보수파의 핵심 거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 뻘짓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 모양으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이유.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 정신을 한번 차리고 이런 모습으로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공산정권 창출이 늦어진 이유는 양동완 선생이 1988년에 이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이 논문을 발표하고 그 다음 해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서부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반체제 연합 세력에게 등 떠밀려가지고 뭐 6.29 항복을 한 이 정권이다 보니까 그냥 막 그 공권력에 도전하고 뭐 법치를 무너뜨리고 그래도 이게 민주주의야.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가 되는 이런 생각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종필 씨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김영삼 정부를 출범시키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취임식에서 어떠한 동맹국보다도 민족이 우선한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인데
한미동맹보다 북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통일부총리라는 사람이 북한에다가 쌀을 주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쌀을 싣고 가는 우리 대한민국 그 선박이 국제법에 의하면은 선박은 그 나라 영토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개항을 하고 북한 항구에 들어갔는데 그 태극기를 내리라고 대한민국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짓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이니 뭐 좌익 세력의 국가 요직의 등용이니 뭐 사실 김영삼 정부는 명백하게 좌익 정권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 김영삼 정부를 우리는 뭐 민주화의 투산이 뭐냐 하면서 미화 찬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중앙청 건물을 옛날 조선 총독부 건물이다라고 하면서 폭파 철거를 시켜버렸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건국의 현장을 잃었고 대한민국 1공화국에서부터 3공화국 때까지의 대통령들의 집무실을 잃어버렸고 재헌국회가 탄생한 그 역사 현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탄생의 숙주 역할을 대단히 훌륭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좌익들이 물론 열심히 투쟁한 것도 있지만 이 보수파들의 뻘짓, 헛발질, 그리고 의도적으로 투항, 권력의 빌붙기 이런 일들이 자행되면서 만들어진 비참한 결과입니다. 민주주의의 석학 그러면은 로버트 달이라는 교수를 꼽습니다. 이 로버트 달의 연구에 의하면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옛날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을 독립시킨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거를 갖다가 도입을 하면 잘 돌아갈 걸로 그렇게 믿고 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를 했어요. 아마 그 중에 성공한 건 대한민국 정도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 하고 로버트 달이라는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 이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이 양반이 연구를 하고 보니까 야,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냥 뭐 제도나 이런 걸 그냥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첫째,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 4,000불 내지 7,000불 정도의 경제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굶어 죽는데 무슨 놈의 민주주의입니까? 일단 사람부터 살고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물적 토대와 산업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야 된다. 두 번째, 탄탄한 중산층이 만들어져야 된다. 제가 중남미를 여러 번 출장을 갔는데요. 중남미에 가보면 극소수의 잘 사는 계층, 아주 엷은 중산층, 절대 다수의 극빈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그 당시 중남미에서 중산층이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칠레를 가보니까요. 칠레의 중산층이 25%가 안 돼요. 약 3% 정도의 아주 부자 계층, 25%의 중산층, 나머지 70몇 프로는 다 극빈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휘청휘청하는 거죠. 잘 훈련된 중산층이 있어야만 이 중심을 잡고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산층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1인당 국민소득 4,000불에서 7,000불 사이로 들어간 게 언제냐?
1987년 전두환 정부, 1988년 노태우 정부, 요 무렵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정도에 올랐습니다. 그 해에 6.29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가 민주화 시대로 유행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로버트 달의 이 연구와 한국 사회의 이 상황을 딱 비교해보면 맞죠? 그러면 그 이전에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왜 너희들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너 그때 왜 서구식 민주주의 안 했어? 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적 토대, 산업적 여력, 중산층을 양성하는 권위주의적 통치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이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숙하고 책임있는 시민사회를 정착시켜야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시민이 있어야만 민주주의는 정상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된 진짜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지도층의 솔선수범, 다시 말씀드리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확충.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 신뢰, 배려, 준법, 신용, 약속이행, 법규나 규칙의 준수 이런 거를 사회적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은 사기극이고 사회 지도층이라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 남녀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버라이티 쇼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또 모르니까 신용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약속이행이라든지 법규나 규칙의 준수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입 밖에 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내전이 진행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세력하고 이것을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는 눈에 보이는 이런 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와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혁명 세력이 급성장을 해서 이 국민들의 사상적인 합의가 완전히 와해돼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혁명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영어로 NLPDR이라고 하죠. NLPDR 그러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영어를 일부러 써요. 그런데 이 핵심 본질은 뭐냐?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하고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남북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입니다. 이걸 추진하는 세력은 당연히 공산주의 세력이죠. 자기네들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서 무슨 NLPDR이니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니 하는 이상한 용어로 지금 쫙 바꿔놨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의식 있는 이 중산층들이 이런 체제 변혁의 내란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2016년부터) 촛불 시위가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촛불 세력들이 처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사퇴시킨 후에
비상시국 대책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조성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새로운 정치 체제를 수립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이 태극기를 들고 반체제 세력의 촛불 집회에 대거 대항함으로 인해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 맞불 집회에 밀려가지고 결국 자기네들의 작전을 바꾼 거죠. 박근혜 세력을 탄핵시킨 후에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켜서 체제 변혁을 추구하기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양동환 교수가 지난번에 체제 방어 전략이라는 거를 책에 써놓으셨던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기별 당면한 각종 정치 일정에서 무조건 단합해서 통일된 선택과 행동을 한다. 우리 지난 총선 때 이렇게 했나요? 반체제 세력이 유포시킨 좌익적 사고, 정치사회적 용어의 틀을 깬다. 이거는 우리 지금 인천 사랑 침례교회에서 이런 유튜브 강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하고 있죠. 각 부분에 구축된 좌익 반체제 세력의 헤게모니를 탈취한다. 우리는 지금 탈취하는 게 아니라 계속 탈취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응급대책이 지금 일부는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는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동환 교수는 또 중기대책이라고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안보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내부의 적의 공격으로부터 체제 방어에 필요한 제도들을 도입한다. 제도들을 도입하기는커녕 있는 제도마다 지금 계속 파괴당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제도들을 올바로 운영한다. 의회 정치, 자유주의, 민주주의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그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이론 교육을 실시한다.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반체제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부정부패와 비효율 요소들을 청소하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진실하고 깊이 있는 사상 논쟁을 전개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까 로버트 다hl 교수 말씀을 드리면서 1인당 4,000불 내지 7,000불 정도의 물적 토대, 그리고 탄탄한 중산층의 형성, 그리고 그 중산층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민주시민교육이 뭐야? 우리 그거 하자. 그러면은 민주시민교육이 뭔지를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토대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이 교육 분야의 석학 중에 로버트 프리만 버츠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콘텐츠를 3가지로 정의를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란 건 뭐냐? 첫째,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전 국민들이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 둘째, 헌법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헌법의 내용과 정신, 법치주의를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법무부 장관들이 지금 법치를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죠.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법이라는 것은 정말 개똥이야. 이렇게 지금 혐오감을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세 번째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콘텐츠가 뭐냐?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덕목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법적 지위, 권리와 의무와 함께 권한과 책임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이 로버트 프리만 버츠의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 지금 학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들여다보시면 놀랍게도 이 로버트 프리만 버츠의 이론과 180도로 지금 정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모습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자동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아이들을 콸콸콸콸 쏟아내는 이런 좌익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만 틀면 이 소위 말하는 반국가, 반체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 김용옥 같은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승만은 괴뢰요, 이런 거를 지금 미친 듯이 공영방송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컨텐츠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한 진정한 민주시민은 절대로 탄생될 수 없습니다.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고장나 있으니 앞으로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인천 사랑교회가 운영하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진정한 건국의 역사 이념은 무엇인지, 헌법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울 때가 시작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콘텐츠를 열심히 국가에서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우리의 역사가 이렇구나, 역사적 사실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민주시민이 만들어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